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참을수록 훌륭한 것으로 오해하게 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기 감정 연구자들이 감정이라는 것이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한 결과라고 생각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마음속에 일종의 센서가 들어있어서 자극을 마주하면 장치가 그것을 지나치지 못하고 반응하고 마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무척 어려운 과제를 해낸 사람은 참을성이 많고 훌륭하다는 잘못된 명예를 갖게 되었습니다.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이성의 이야기에서 사용자에게 오래 믿음 또는 내 대한 오해를 낳았습니다. 인간 내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해 얘기가 부족했던 시절에 인간의 뇌는 단순하게 세 부분으로 나뉘었습니다. 파충류로부터 물려받은 생존을 담당하는 뇌라든가 초기 포유동물로부터 물려받는 감정을 담당하는 뇌, 인간에게는 독하게 존재하는 이성을 담당하는 뇌, 삼위일체 뇌라고 불리면서 어떻게 해서든 인간의 뇌를 동물의 것보다 더 경상시키려는 노력이 보이는 이 모형은 인간의 이 생물학적 구조에 대해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오해 중의 하나입니다. 이 뇌에 대한 가장 널리 퍼진 오해를 그 뇌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뇌 안에는 이 번영계라고 해서 감정을 담당하는 뇌가 있고, 그리고 맨 상단에는 심피지라는 이성을 담당하는 뇌, 하단에는 도매범 뇌라고 해서 생존을 담당하는 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동과학의 뇌과학의 편집자이자 신경과학자인 바버라 핀레이는 감정을 뇌 중간 부분에만 이성을 피질에만 연결시키는 것을 헛소리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삼일체의 뇌 가설은 뒤이어 초기 감정 연구자들의 또 다른 잘못된 가설까지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뇌 감정별로 신경회로가 있을 거리라고 가정했습니다. 마치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의 버럭, 슬픔, 기쁨, 소심, 까칠이처럼 각각의 감정을 담당하는 신경회로가 정해져 있다고 추측한 것입니다. 그러나 리사 펠드먼 베르박사는 박사 연구팀이 20여 년에 걸쳐서 1,30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100편가량의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 특정 감성에 일관되게 변화하는 신경회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똑같은 분노의 경험이라도 감정을 느낄 때마다 상이한 신경회로의 패턴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상식과 달리 우리가 분노라는 단일한 감정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다른 분노의 사례를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다른 감정을 느끼고 그것을 사후에 비슷한 감정군, 예를 들어서 분노 등으로 우리의 스스로 범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그저 외부 자격에 대한 수동적인 반응일 뿐이라면서 초기 가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따로 있다는 뇌 모형 역시 외부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뇌에 대한 낡은 신념이 빚어낸 착각에 불과합니다. 감정에 대한 고정관념을 뒤집는 이 새로운 지식은 오늘날 뇌신경과학자들에게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아직 대중적으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뇌는 24시간 동안 능동적으로 감정을 구성합니다. 이렇게 구성하는 감정들은 모든 행동에 동의를 보유하는 에너지의 원천이
이기도 합니다. 이 불안은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이끌고 두려움은 위험에 대비하도록 도우면서 슬픔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합니다. 감정에 무덤덤한 어른이 된다는 건 일처리에 능숙하고 성숙한 상태이긴커녕 오히려 모든 의욕을 상실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 감정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저명한 사회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은 삶에는 자기 자신이 부여한 의미 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즉 보면 감정이 하는 일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듯 감정은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감각의 물질기를 여러 계층으로 구분한 뒤에 그것의 의미를 부여합니다. 만약 그러거나 말거나 하면서 감정이 제1을 팽개쳤다면 이 무차별적으로 들이닥치는 감각 정보들은 그저 귀찮은 잡음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쏟아지는 방대한 정보 속에서 스스로에게 유의미한 것을 골라내고는 그러한 과정의 결과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슴이 답답하고 당기는 신체적 고통은 다양한 상황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자 체했을 때도, 이별 아픔을 느꼈을 때도,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이웃집과 갈등을 반복할 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감정들은 각각의 경우를 불편함, 슬픔, 분노처럼 각기 다른 의미로 해석해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달리 강렬했던 감정 사례는 오랫도록 놔둔 기억으로도 만듭니다. 과거에 크게 탈이 났던 음식은 나중에도 괜히 먹기 꺼려지는 것이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정은 외부 세계와 신체 감각이 매일같이 오는 문자 수천 통은 우리의 뇌가 하나하나 열어서 확인하고 카테고리별로 정리해준 고마운 결과물인 것입니다. 감정인 나의 내가 분명한 의미라는 점에서 자연스레 감정은 사회적인 속성을 가집니다. 이러한 의미는 언어와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지면서 그들은 어느 한 문화적 범주 안에서 수용성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에서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적 실제들은 언제나 사람 사이에서 형성되고 공유된 문화나 사회적 약속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 거로 감정은 고유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이 동시에 우리가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사이코패스들처럼 극단적으로 감정이 메마른 사람들은 그 누구와도 진실한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 없이 기능만 잘 하면 되는 없는 이미 인간이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는 시대입니다. 자, 이때 되면 감정의 대표가 시급하지 않을까요? 이 마무리 영상에서는 90초짜리 감정 롤러코스터에서 내리는 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면서 살아왔다거나 보호자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해 주거나 수용해 준 경험이 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아차리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은 행복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알지 못합니다. 아기가 느끼는 것은 유쾌함, 불쾌함,
평온함, 동요 같은 아주 기초적인 형태의 감각입니다. 이 정동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재료가 되지만 감정 그 자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모르는 아이가 방껏 웃거나 엉엉 울거나 칭얼거리는 방식으로밖에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다루는데 어설프다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감정을 인식하려면 오랜 학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에 이름표를 붙일 수가 있는데, 이어지는 영상은 다음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